평소에 제가 지난 2년 동안 했던 얘기들 종합적으로 하면서 그래, 오히려 지금 이런 시점에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 부분 따로 잘라가지고 올릴 예정인데, 왜 올린다고 하는지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을 간단히 전달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심리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심리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상상 이상의 만행을 저질러온 이명박 정부를 보고 그의 분노해서 정치 고관여층이 됐다. 특히 예전에는 흑역사긴 하지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경제를 살리고 정말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믿었던 그 10대 말 20대 초중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역사를 알게 되고 특히 촛불 들고 2017년 16, 17년도에 거리로 나가면서 1700만 명의 그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나온 거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추모하는 행사, 추모하는 분위기나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면 반대하는 심리전을 펴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기억이 있다. 국정원 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머릿속을 바꿔야 된다. 당시에는 트위터였습니다. 당시엔 트위터가 굉장히 핫한 플랫폼이었고, 지금은 트위터만 파진 않겠죠, 당연히. 가끔 보면은 이때 트위터에 집중을 했으니까 지금도 트위터에 집중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트위터 문제에 대해서 예전보다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회 변화, 뭐 흐름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국정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그런 짓들을 정말 많이 저질렀어요.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대략 있었던 일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때도 시발단이라는 게 있었죠. 10만 명의 박근혜 알리기라 해서. 그리고 박형준 정무수석 때도 국정원 사찰문건 뭐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 그래서 이때도 정치인들이 똑바로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해요. 사회단체 활동가들한테도 저렇게 친분 인사를 통해서 투쟁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국민적인 거부감을 조성하고 간접적으로 종교계도 압박하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압박하고 종교계도 압박하고 뭐 언론 쪽도 압박하고, 당시에 또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을 알린다고 하니까 종교계 인사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반대활동 유도하고 비판하도록 하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먼저 하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인물, 그러니까 좀 앞장선 사람들의 인물의 비리를 발굴해서 활동을 약화시킨다거나 뭐 세무조사를 하면서 압박을 하면 활동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내부 문건이 나중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MBC가 집중 타격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MBC 사찰하고 진행자 삼진아웃 퇴출시킨다 하고 악성 프로그램, 저들이 말한 악성 프로그램이 뭐겠습니까?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선 인물이나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도록 유도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계 사람들이 죄다 요직을 차지하고 또 뉴라이트 멤버들도 많죠.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뜬금없는 MBC 때리기. 이게 사실 지금 갑자기 저렇게 뜬금없이 MBC 때리는 거긴 하지만 그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역사를 연결해 보면 너무나 예상 가능했던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방통위원장에 있는 이동관 씨, 이것도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데, 명진 스님 보복성 심리전을 그 국정원에 지시를 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뭐 책임진 바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MBC 막 타격하고 방통위, 심지어 뭐 방심위, 류일임 위원장도 논란이 엄청나게 거세지만 어느 순간 그 얘기도 싹 사라졌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국정원 뿌락치가 폭로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자칫하면 그냥 다 음모론 취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언론에서 나름 여러 군데에서 팩트체크를 하고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고 전달이 되고 한 그런 내용들만 일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도 이게 수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사찰을
어떤 사람들을 했냐면 현직 의원들, 뭐 기자들, 이런 당시의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소형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로 사찰까지 하고 대가를 받았다. 심지어 저렇게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갈비 9인분 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들이 알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채운 거예요. 누군가가 저 갈비 9인분 추가라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음모론자 취급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돈을 저렇게 받아갔다, 이런 내용을 폭로를 해서 그나마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또 국정원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할 즈음에 원래 저는 이명박 그 국정원 심리전 문제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이 됐고, 특히 저들이 집요하게 그 악마와 희화와 대상으로 삼았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그걸 했었던 사람들이 그 각각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찾아보면 매우 심각해 보인다 생각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국정원이 어느 순간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 한동안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정원이 이렇게 여기저기에 기사가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자로 위장해서 뭐 민간인 사찰했다,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명박 국정원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렇게 우경화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도 있었냐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취소 청원을 모의를 하던 정황까지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저렇게 어떤 식으로든 막 조잡하게 막 희화화 막 시키고 막 그런 방법들을 썼다는 거죠. 심지어 너무 고급진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뿌려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는 전문가 손길 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반 네티즌이 만든 것처럼 되게 조잡하고 막 그런 식으로까지 공을 들였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모욕주기 3단계,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3단계가 이렇습니다. 1단계 그 권위를 훼손시킨다. 그 다음에 2단계 주위 사람이 떠나게 만든다. 3단계 그렇게 고립시킨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을 향해서 맨날 이 3단계가 적용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등등 우리가 아무리 고소고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러이러하다 라고 단정지어서 당연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태까지 쭉 그 수면 위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더라도 뭔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을 놓고 봤을 때도 권위를 훼손시키고 그렇게 주변 사람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 당내에서도 이렇게 뭐 중도를 고려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중도 뭐 사실 중도라는 것 자체도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니 어쨌든 당연히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늘 그런 얘기만 하면서 우리 쪽의 유력 스피커들을 다 그냥 쳐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고립시킨다. 그렇게 팔과 다리를 하나둘씩 계속 잘라버리는 이 상황을 우리는 늘 거기에 끌려다녀야만 하는가?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을 짤 수 있는가?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결국엔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용기만 내고 그냥 돌진하고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많이 배웠었거든요. 이게 결국 전투의 기술에 대한 내용이랑 맞물리는 건데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요. 친노라는 세력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분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작의 ABC를 따라간다. 그 공작의 ABC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모욕주기 3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치명적으로 괴롭힐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실제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람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걸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방송에서도 보도 이렇게 전달이 된 상황이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심각한 만행들을 저질렀다 생각을 해서 정치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지금까지도 심리전, 여론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인물이 뭐 정말 청렴결백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아무런 진짜 잘못을 그 잘못이라는 것도 되게 표현이 애매하지만 정말
그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프레임을 더 씌울 수 있다고 자신했던 얘기들을 보세요. 히틀러 괴벨스 전략처럼 그 사람의 부정적 이미지가 평생 남는다. 실제로 보시면요,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든 혹은 그 조국 대표 과거 19년도에 어떤 식으로 저들이 선택적인 잣대를 들이댔는지, 그때 그런 뭐 검찰권, 막 그 수사권, 기소권, 막 이 문제에 연결됐던 게 다 이런 문제들이랑 다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영정사진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런 짤까지 합성을 합니다. 예. 심지어 국정원, 군대, 경찰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MB한테 맨날 보고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고요. 이게 사이버 댓글 공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댓글 한두 개 좀 달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뭐 악마화했다거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여론전을 했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진짜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기무사, 국정원에 이어서 경찰까지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교통체증이 있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이걸 유발하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시위 여론까지 조작을 하면서 계속 이명박 정부의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시선을 돌리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말 많은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논리 아닙니까 이거?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여론 조작에 동원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시면 2018년 기사거든요. 이명박 정부 끝나고 한참 뒤에 이게 드러난 건데,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든 내용을 뭐 당장 알 수도 없고, 지금 단기간에 이걸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그때 있었던 멤버들이 어떤 짓들을 저질렀는가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용산 참사 문제 심각했었죠.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걸 문제를 돌리려고 했냐, 강호순 사건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뭐 촛불 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 단체, 멘트도 지금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얘기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 얘기입니다. 반정부 단체라고 얘기하면서 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경찰이 용산 참사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받고 있는데, 아니야, 이거 오히려 강호순 사건을 해결하면은 경찰 잘했다, 이렇게 긍정적 프레임으로 뒤집을 수 있으니까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국정 운영을 했는지를 보자는 거고요.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대상으로 용산 사건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도 무슨 돈 받고 정권 옹호 친위 활동, 그래서 당시에 무슨 자유자 들어가는 그런 단체들부터 해가지고 국정원하고 저렇게 연결돼서 친위 활동을 했다는 게 드러났고, 지금도 국정원 얘기가 막 여기저기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또 막 윤석열 정권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정말 상상 이상의 그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얘긴데요, 폭력 시위, 노사 분쟁, 북핵 문제, 이게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리는 세 가지 요인이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폭력 시위 같은 후진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 폭력 시위, 노사 분쟁, 북핵 문제.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럽니까? 아예 건폭이란 말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막 계속 북한 자극하고 평화 국면으로 간다고 하는 민주당이 계속 사실상 침뱉는 그런 발언들을 내뱉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그때 있었던 MB계 사람들이 다 요직에 들어가는 건 어떤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건지가 눈에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초부자 감세 문제라든지 법인세 인하하면서 서민 중산층들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높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거 언제적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이런 짓도 저질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죠. 세월호 있자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일베를 이용해서 확산을 시킵니다. 이 다 기사에 나온 거니까 저한테 음모론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물론 기사에 나왔다고 해서 이 자체가 전부 다 팩트다, 무조건 기사에 나온 게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민주당을 욕할 땐 기사를 갖고 와가지고 욕을 하고 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못 본 척 하냐 이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무슨 보수 진보할 문제입니까? 세월호 관련한 여론 조작을 하려고 일베를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세월호 얘기 지겹다. 아마 온라인상에서 뭐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언제적 세월호 얘기냐? 언제까지 뭐 세월호 파리 할 거냐? 심지어 지금 12구 참사가 무슨 뭐 몇십 년 전에 벌어진 일인 줄 알겠어요. 12구 참사 얘기만 해도 아 이것도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분들을 조롱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참사가 벌어진 직후에 바로 나왔죠.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몇 가지 논리들 한 두세 가지 논리를 그때 되풀이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제가 19년도 때 민주당에 왜 합류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것도 왜 민주당에 합류했고 노무현 재단에 들어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 민주당의 지난 총선 때 갔던 거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 정치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현실 정치 하는 분들 그리고 대단하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온라인 문화 전쟁, 특히 앞선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그 가스라이팅에 당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과거에 저처럼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문화 전쟁의 포지션에 서서 내 역할을 해야겠다. 이 생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에 가서 이 심각성을 알리고자 당에 간 거고요. 지난번에 당정청 다니면서도 적어도 언론의 수면 위로 드러난 3,500명의 민간인 댓글 부대는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그 수많은 그 공작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진 건지,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러면 그 뿌리를 뽑음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거 하려고 당에 온 거였어요. 이 문제 잡으려고. 원세훈이라는 국정원장이 한 얘기를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활용해라. 그래서 좌파 제압 논리 개발 활용, 사이버 심리전 전개.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수 지지자들도 지금 와서 이걸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번 보라니까요. 이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이게 보수가 추구하자는 그 가치고 그 좌파 제압 논리 저렇게 개발해서 활용하는 게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최근에는 이인규 씨였나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 이 세계관 속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국정원 회의 녹취록을 보면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끔찍한 말까지 합니다. 심리전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는 문제예요. 욕망을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을 건드린다든지. 그래서 이게 또 그 안전희구 세력이랑 또 연결되고, 그래서 막 그 북한 자극하고 뭐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만들면 또 자연스럽게 그게 또 정서가 연결돼가지고 뭐 이런 문제를 다 건드리려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 아니 대북 심리전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렇게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전단에서 좌파들의 국정 발목 잡는 걸 차단시켜야 된단 말까지 합니다. 이게 제가 단순히 무슨 댓글 몇 개 다는 거에 대해서 막 대응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심지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다. 아니 내부에서 저런 얘기를 했었다는 게 상상이나 갑니까? 심지어 잘못할 때 저 패는 게 정보기관의 할 일이래요. 도대체 무슨 정보기관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보도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고 뭐 국민에 대한 심리전을 한다 그러고 저렇게 좌파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들이 계속 주장해온 바죠. 진보 세력들입니다. 민주개혁 진영 사람들의 국정에 대한 비판하는 거를 차단시키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전하고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보도 있으면 그거 없애버리는 공작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저 패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원세훈 얘기를 왜 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적 이명박 정부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들 진짜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치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 합니다.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라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은 좀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까 지금? 그래요, 좋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아까 앞에서 그런 끔찍한 얘기를 했던 원세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감형을 시켜주고요, 한동훈 법무부에서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아니 이게 상식선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공정, 상식, 정의 그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지난 대선 때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본인 손으로 집어넣었던 사람들 막 다 끄집어내주고, 이번 총선에 심지어 그런 몇몇 사람들은 나온다 그러고 주요 요직 차지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로버트 국방부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과거에 그 이명박 씨를 그 존경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냐면요, 그 정보 유통 창구나 여론 형성의 장,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계속 야금야금 가랑비 옷 젖듯이 제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뒤에는 누가 와서 팩트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이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어떤 사실관계를 과거에 저 같은 사람한테 아무리 전달해봤자 안 먹혔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와서 회의를 하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아니 알겠는데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가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정의로운 얘기를 하고 당위적으로 이 방향이 옳고 우리는 팩트를 전달하니까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그게 고정관념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왜 갑자기 김관진 얘기를 하냐? 저도 저때 옛날에 북한에 막 사이다 얘기하고 그런 짤 엄청 돌았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인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텐데요. 당시에 저런 짤들 막 돌아다니면서 북한을 향해서 뭐 김관진 씨가 되게 소신 발언했다,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였다. 저도 거기에 한때 열광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이 김관진 씨도 사면을 시켜줘요. 이 사람이 그리고 국방개혁 뭐 4.0인가? 뭐 그걸 한다고 합니다. 사면까지 시켜주고. 이 사람도 댓글 공작 문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10대들 학생들도 줌 같은 거에서 저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저걸 아예 놀이 문화로 삼고 계속 학교에서도 조롱하고, 심지어 선생님들이나 10대 학생들한테 메일이라든지 DM 같은 것도 엄청 옵니다. 왜 오냐? 아니 이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전국에서 계신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대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너네들이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목소리를 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근본적 해법 맞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주로 반에서 이미 그게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특히나 반에서 힘이 좀 센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걷다 대고 힘이 약한 친구가 그건 나쁜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 벼랑 끝으로 모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그냥 뭐 칼럼을 통해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절대 회피하면 안 되고 그건 비겁한 거고 용기 있게 목소리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나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게 이미 자연스럽게 재미있고 놀이 문화로 돼서, 그래서 일베의 핵심 무기 중에 하나가 유머라는 겁니다. 그냥 웃긴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보면 방방바 같은 밈이 뭐냐면, 방송은 방송으로 봐라, 재미있게 방송에서 우리끼리 그냥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하는 건데 뭐 거기에 진지하게 와가지고 태클을 걸어? 무슨 선비들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선비들이야 이런 얘기하면 또 자연스럽게 프레임 키워드 연결되지 않습니까? 민주개혁 진영 나이 든 사람들 와가지고 진지하게, 꼰대들이 젊은 층의 유머나 문화도 모르고 와가지고 훈수질한다.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실제로 또 그런 훈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심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명확했다고 생각한 전선이 흐트러져가지고 진영 내 싸움으로 옮겨진다니까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영화 포스터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사진 넣고 계속 이거를 하나의 또 놀이문화로 만들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센스있게 한번 해볼까? 알아서 저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포스터 만들고 계속 그 안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얼굴 합성해서 조롱하고, 심지어 이런 유튜브도 한둘이 아니에요. 힙합,
또 젊은 분들이, 물론 젊은 분들만 향유하는 문화는 아니지만 힙합이라는 영역에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굳이 평소에 직접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끔찍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쇼츠 같은 것도 보다 보면은 심지어 어떤 채널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채널인가 아니면 이게 돌려가는 채널인가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 힙합 이런 데에다가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에 그 고문 후유증, 그 교통사고 그 당하셔가지고 후유증으로 지팡이를 그 짚고 다니셨잖아요. 예전에 젊은 층이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지팡이 짚은 캐릭터에다가 거기에 또 김대중 대통령 비하하는 언어 써가지고 그렇게 희화화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거를 기성세대 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당에 오고 노무현 재단에 와서 이게 심각하다고, 지금 재단에 온 게 2년 됐거든요. 22년, 이제 3년 차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노무현 정신 알리는 것도 좋은데 저런 식으로 힙합 그리고 아이돌 음악,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문화의 영역에까지 침투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니까 그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려고 당에도 온 거고 그리고 재단에도 온 겁니다. 이게 그냥 노무현 대통령 그 욕하니까 이거 짜증나니까 우리가 대응하자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심지어 5월 23일이면은 무슨 에타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이런데 저런 조롱하는 글 계속 올라옵니다. 심지어 몇몇 DC 그런 갤러리 같은 데는 아예 이걸 또 뒤집어 놓죠. 일베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일베라는 사이트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해서 일베가 없어진 겁니까? 일베식 사고가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일베라는 본진 사이트가 늙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화력이 줄어들었으면 일베가 없어진 거예요? 애초에 저들이 그렇게 문제를 넘기고 자기네들의 그 비판을 피하려고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야 되냐 싶은 거고요. 심지어 서현역, 다들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최원종. 카톡 프로필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전범기였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까? 왜 저런 식으로 조롱하는 문화가 여기저기 퍼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또 중요한 거는 MBC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일본 극우단체와 협력을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국정원 요원한테 국정원 활동비가 또 막 가고, 또 저런 식으로 굉장히 또 이걸 얘기하다 보면 진짜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지금 일본 얘기가 갑자기 다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독도 영유권 관련해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라든지 지금 우리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느낌을 받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댓글 알바라 그래서 이게 댓글만 몇 개 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옛날보다 댓글 영향력이 줄었다라고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이게 그냥 댓글 몇 개 다는 정도 수준으로 보이신다면 그런 분들은 저도 더 이상 설득할 생각 없습니다. 설득이 되겠습니까? 앞에 그마저도 빙산의 일각 수준을 제가 얘기한 건데, 그것도 그냥 댓글 몇 개 다는 거지 뭐. 심리전 뭐 별거 있어? 그냥 댓글 좀 몇 개 다는 거 안 넘어가면 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되지. 이게 되는 문제들이었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지금 영화 댓글 부대,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이틀 전입니다. 용산 CGV에서 댓글 부대 그 기자간담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배우 손석구 씨부터 뭐 김성철, 김동희, 홍경, 그리고 감독, 이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한 그 배우는, 김동희 씨는 예전엔 댓글에 일희일비했는데 영화 찍으면서 커뮤니티의 구조를 자세히 알게 됐다. 그래서 이걸 똑똑하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악플이든 선플이든 선택적으로 보게 바뀌었다.
직접 이제 이거를 영화를 찍으면서 느낀 감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걸 느꼈겠습니까?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부대. 이게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심리전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지금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4천만 명이 댓글 부대. 아무도 몰랐다. 섬뜩한 정체. 그냥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지우고 이 내용을 보면 중국계 세력이 국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국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빼고. 그럼 갑자기 중국 얘기가 나오고 시진핑의 온라인 호위무사 우마오당이라고 그 유명한 거 있습니다. 갑자기 우마오당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최근 중국의 댓글 부대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냥 이 얘기를 보면서 영화 댓글 부대 딱 나온 거 보면 이게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런 댓글 부대 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모르게 점조직으로 운영된 게 국정원 댓글 부대였고요. 이명박 정부 때요. 2012년에 대선 직전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 막 알파팀 얘기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다루자면 깁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다룬 게 소설 그 댓글 부대였고요. 그걸 기반으로 영화를 만든 게 앞서 보신 그 댓글 부대입니다. 3월 27일 딱 10일 뒤에 개봉합니다. 같은 날 영화 1980도 개봉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한쪽에서는 중국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댓글 부대 얘기를 지난 강서구 선거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포털, 다음 포털에 중국인들이 대거 와가지고 국내 여론을 조작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연결 지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민주당에다가 다른 니네들이 한 거 아니냐. 오히려 본인들의 문제를 민주당이 또 뒤집어 씌우게 하겠죠.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님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 심각성도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이게 단순히 댓글 하나 남긴다는 게 댓글 부대라고 하니까 그냥 댓글 남기는 부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자체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댓글 몇 개 남긴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걸로 만든다고 했던 게 이명박 국정원의 만행이었고 그 정보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정보기관이 할 일이 잘못된 보도에 있어서 막 좁혀고 그런 식으로 맞대응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또 감형을 시켜주고 가석방 시켜준 게 지금 윤석열 정부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그 단체 관람 그런 것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이 얘기를 제가 왜 쭉 했냐.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청년들하고 해가지고 예전에 뭐 인플루언서하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했었던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일베 의심 제보센터라 그래가지고 온라인에서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근데 그게 중립적이거나 뭐 아니면은 정치 이야기를 안 한다. 뭐 역사를 다룬다. 우린 경제를 다룬다. 주식을 다룬다. 부동산을 다룬다. 이런 채널인데 그런 채널을 표방하는데 묘하게 뉴라이트 얘기들을 섞어서 쓰는 그런 거에 대한 제보센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임의로.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런 식으로 집단지성의 힘이 한 군데 모였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부 다 맞는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가지고 몇몇 친구들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몇 달 동안 이걸 막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제보가 왔었고 그 중에 겹치는 채널도 있었고요. 그 중에 이거는 뭐 일베나 뉴라이트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약간 뭐 보수적인 성향 정도? 그런 것까지 여기에 포함 안 시켰었고요. 아무튼 저렇게 제보센터를 받아가지고 노골적으로 일베스러운 얘기를 한다든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을 그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하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제보를 개인적으로 받은 바가 있어서 이때 그 경험을 녹여내서 노무현 재단에서도 그럼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앞서 보셨던 희화화하고 단순한 비판 수준이 아니라 혐오 수준의 끔찍한 모욕 콘텐츠를 전국에 있는 그 시민분들이 보고
답답해 하시니까 그럼 1단계로는 이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제보를 받으면 뭐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별도의 뭘 만들어서 플랫폼에서 제보를 받든 하면 저도 이걸로 대응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이걸 해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방식의 조롱이나 뭐 왜곡된 내용이나 이걸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시절을 겪지 않았던 청년, 청소년들한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고 참여정부의 철학은 뭐였고 그때 당시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힙합이나 게임이나 뭐 인터넷 방송 같은 데서 계속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개혁적이었고 용감했고 미래를 내다봤고 뭐 비전 2030 같은 걸 준비하셨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되냐고요. 연결이. 이건 민주당에다 가서도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팩트, 당위, 진정성만으로는 사람이 설득이 안 된다. 이건 과거에 제가 아무리 누가 와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딱 그랬었어요. 나는 중도니까 정치 얘기 모르겠고 아니 땡땡왕 시리즈 보면서 느꼈던 것들 그걸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이 얘기에 뭐 잘 안 먹힌다 싶으면 그때 당시엔 네이버 지식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시절이라 네이버 지식인에다 막 검색을 해서 이명박 정부 업적 치면 누가 친절하게 자료를 또 정리해놨어요. 그럼 그걸 갖고 가갖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대화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아 나 정치 얘기하지 마 내 앞에서 나 중도야.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맨날 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실만 전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득되는 게 아니다. 결국에 이거는 인식의 게임인 거고 프레임 전쟁인 거고 그러면 이 구도, 이 환경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야금야금 가랑비 옷 젖듯이 지금 청년 청소년들한테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대응 논리도 찾고 그리고 여기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당과 노무현 재단에 온 겁니다.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무슨 이거는 친문이다, 친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을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또 높이 사는 분들이 또 있죠. 뭐 국힘이든 뭐 다른 당이든 살아계실 적에 언제 그렇게 또 본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언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와가지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개혁성과 용감함과 그런 미래를 내다본 지도자로서의 안목과 이런 걸 높이 사면 누가 됐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제가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런 관심을 안 가졌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문제. 앞서서 저 제보센터 받아서 이게 무슨 정말 심각한 건 법적 대응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법적 대응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도 뭐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한계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뭐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익명성 문제라든지 되게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결국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와닿을 만한 얘기로 그러니까 학생들 저도 왜 초중고등학교를 여태까지 수십 군데를 전국에 막 아무데나 다 다녔냐면 정말 저는 무료로도 많이 다닙니다. 왜 다니냐면 학생들한테 제 얘기를 전달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바로 다 듣고 이해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당장 학생들이 설득될 거라 생각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가끔 제 방송을 본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자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 아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내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틱톡이나 SNS를 보면서 느꼈던 게 많이 떠오른다. 혹은 나 유튜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미래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특히 현장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배우는 게 진짜 많습니다. 학교 현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아무리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 그게 연결이 안 되고 도달이 안 되면 붕 뜬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은 야 이런 건 나쁜 거야. 너네 그런 말 쓰면 안 돼. 너네 뭐 예를 들어서 일배하면 안 돼. 누구한테 악플 달면 안 돼.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안 합니까?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악플 달지 마세요. 일배 이거 나쁜 거예요. 뭐 몇몇 인터넷 방송에서 그런 자극적으로 뭐 대통령 조롱도 하고 뭐 이런 표현 쓰고 이런 거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간다 한들 그걸 들은 학생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그건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선생님이든 학부모님이든 아니면 앞에 서 있는 저든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 들을 거란 건 저도 학창시절을 겪어본 입장에서 잘 안다고 얘기를 해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책임을 진 사람들이 있는가에 좀 부각을 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로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제 2단계 목표였고요. 지금 3단계 목표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이걸 또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막 극우 세력들이 득세한다 그래서 막 유럽, 막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서도 우양우 바람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이게 모든 게 다 소셜미디어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소셜미디어의 그 활성화 이후로 막 미국에서도 소셜 딜레마라든지 이런 다큐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그런 거 보시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이 소셜미디어가 학생들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인간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개발자들이 막 양심선언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를 잘 분석한 다음에 욕망을 건드리고 거기에 침투해서 머무는 그 점유율을 늘리고 이런 걸 하고 이게 또 정치권에서도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거대한 해킹이라는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트럼프 어떤 식으로 이게 또 연결이 되는가 이런 플랫폼 이런 미디어들이 정치권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심리전이 있었고 이게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없는 일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3단계 이거를 한번 재단에다가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2년 전에 노무현 재단에 온 거고요. 이 문제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제가 재단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이 타이틀 가지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뭐 나 이사인데 뭐 제가 이런 걸 무슨 김문수인데도 아니고 그런 걸 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래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실 테니 또 재단에 관련된 분들도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그냥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단순히 무슨 댓글 몇 개 남기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냥 뭐 비판 좀 하고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공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겠죠. 그래서 저는 저처럼 이제 노무현 재단과 이게 공천 이게 연결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오늘 계속 의논을 해가면서 뭐 설득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지금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걸 가지고 또 다운표 따서 또 어디 가가지고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선까지만 제가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던 게 있는 거고, 둘째로는 어떤 식으로 다운표를 따든 뭐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의견을 전달하건 다 좋은데요. 최소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앞서서 제가 쭉 얘기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이런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두고 지금 와가지고 정치권에서 뭐 대화와 타협, 협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는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조롱 대응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랑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정치권의 역할이 있고 또 재단, 뭐 김대중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향한 또 집요한 공격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또 거기서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지자체 문제, 뭐 교육청 등등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만약에 또 다음에 집권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죠. 거기서 또 지금 막 방통위, 방심위, 문체부 등등등 각 부처 여기선 또 할 일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큰 틀에서의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문제에도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게 제가 재단에 합류한 이유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